안녕하세요. 강영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했었던 신경마의 학습에 이어가지고 학습을 좀 더 빨리 하거나 혹은 좀 더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여러분이 로컬 미니멈과 글로벌 미니멈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 로컬 미니멈은 뭐냐면요. 네,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양쪽 주변에 봤을 때 제일 작은 지점, 네, 그거를 로컬 미니멈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네, 요게 보시면요, 양쪽에 비해서 여기가 더 낮죠. 네, 그럼 여기가 바로 로컬 미니멈이 되겠고요. 이런 로컬 미니멈 중에 전체를 봤을 때 제일 낮은 지점 혹은 제일 작은 지점이 바로 글로벌 미니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전체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기가 제일 낮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글로벌 미니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면 결국 손실함수, 로스를 최소로 줄이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 따라서 우리는 전체 중에서 제일 낮은 로스가 최소가 되는 글로벌 미니멈을 찾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배웠던 그레디언트 디선트 방법을 쓰게 되면요, 이게 글로벌 미니멈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선트를 적용했다. 그러면은 그레디언트 디선트에서는 경사를 따라 내려가니까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여기 글로벌 미니멈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이 없게도 시작을 가령 이 지점에서 했다 하게 되면요, 여기서 하게 되면 경사를 따라 내려가게 되면은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쭉 내려다 보면 결국 여기 로컬 미니멈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도달했을 때 이게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넘어가려면은 다시 경사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레디언트 디선트에서는 경사를 올라가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내려만 가기 때문에요. 로컬 미니멈 한번 빠지면은 그걸 탈출해가지고 글로벌 미니멈에 가기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 가지 방법 설명드릴 텐데요. 결국은 이게 어떻게 로컬 미니멈이 잘 안 빠지고 글로벌 미니멈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연구에서 발견한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요, 확률적 경사 하강법,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어떻게 다르냐면요,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는 전체 훈련 데이터 전체를 다 보고 본 다음에 이렇게 개수를 바꾸겠다 결정한 다음에 이제 개수를 바꿨었죠. 근데 확률적 경사관법 스토캐스틱에서는요, 그냥 합숙 데이터 한 개를 볼 때마다 한 개만 봐가지고 개수를 조금 바꾸고, 일단 다음 데이터 한 개 봐가지고 또 바꾸고, 또 다음 거 봐가지고 또 한번 또 바꾸고, 이렇게 계속해서 각각의 트레이닝 데이터마다 계속해서 개수들을 업데이트한 방법이 확률적 경사하강법,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합니다. 이게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훈련 데이터 잉여성이 있을 때 계산율이 향상된다. 그 훈련 데이터를 그냥 요만큼만 있는 것을 좀 복사해가지고 늘려버렸을 때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면은 이제 뭐 계산율이 높아진다 하는데요. 뭐 이런 장점도 있고, 근데 실제 중요한 것은 여기 로컬 미니멈에 빠질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결국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는 전체를 보니까 확실하게 내려가는 방향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내려가요. 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로컬 미니멈에 잘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는 데이터 하나만 보고 얘가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데이터 하나 봤을 때는 내려가는 방향이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오히려 올라가는 방향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확률적 경사관법은 그냥 경사관법에 비해서 약간 헤매는 거예요. 얘는 각각만 보니까 어떨 때는 오히려 올라가기도 하고 약간 뭐 내려가기도 하고, 약간 이게 약간 우왕좌왕하면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맞춰 나가는 뭐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약간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로컬 미니멈에 안 빠지고 약간 살짝 올라가면서 글로벌 미니멈에 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매번 할 때마다 훈련 데이터를 무작위적으로 선택하면, 즉 어떤 일정한 순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이렇게 바꿔줘 하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요, 이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너무 이제 또 우왕좌왕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학습이 또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요,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각의 데이터마다 이제 업데이트 방법을 잘 조합해가지고 중간쯤 되는, 즉 미니 배치라는 단위를 둬가지고요, 샘플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의 샘플을 하나의 작은 지파에 묶어가지고 그걸 미니 배치라고 부르고요. 그 미니 배치마다 개수를 업데이트하는, 그러니까 미니 배치만큼 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디로 내려가면 좋겠다, 어떻게 업데이트하면 좋겠다를 판단한 다음에 이제 개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이 방법을 쓰게 되면요,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터보다는 이제 로컬 미니마 빠질 확률이 적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하나씩 보는 것보다는 약간 기울기가 좀 일정해져 가지고 너무 혼란스럽게 학습하는 뭐 그런 것을 약간 피할 수 있는, 그래서 한 양쪽의 장점을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이제 보통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하면요, 다 미니 배치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모멘텀이라는 것이 개념이 있겠는데요. 네,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로컬 미니멈을 좀에 빠지는 것을 좀 덜 빠지게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나온 것이 모멘텀이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모멘텀은 뭐냐면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쭉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 좀 더 가보자 하는 것이 모멘텀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쭉 내려오는데 원래는 여기서 끝에 가장 미니멈에 도달한다면 원래는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경사를 반대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모멘텀을 적용하게 되면요, 이쪽으로 쭉 내려오던 관성이 있으니까 그 관성대로 한 번 더 가보자 하는 것이 바로 모멘텀, 네, 이 개념이 되겠고요. 이럴 경우에는 네, 이게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살짝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면서 한번 로컬 미니멈을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모멘텀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전 단계에서 내가 개수를 업데이트한 양, 이거를 델타 W를 한다면요, 요거는 그 이전 단계의 W랑 그때 업데이트한 후의 양, 현재의 개수가 되겠죠. 이전 단계의 개수, 현재 개수, 요 두 개의 차이가 이전 단계에서 내가 업데이트한 양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개수에서 이제 이거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W의 T 플러스 1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는 네, 그래도 디센트에서는 요것만 있었어요. 우리가 미분한 값을 러닝 레이트 곱해가지고 빼준 것만 있었는데, 여기 뒤에 모멘텀 항, 즉 이전에 내가 얼마나 업데이트 했느냐, 네, 이거를 더해주게 되겠습니다. 즉 이만큼을 더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전에 했던 만큼, 이전에 한번 업데이트한 만큼 좀 더 해보는 형태가 되겠죠. 이때 물론 여기 앞에 뮤라는 값을 곱해주고 있는데요, 이 뮤 값은 뭐 경우에 따라서 0.5부터 0.99까지 사람들이 다양한 값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멘텀 효과가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이게 수식을 잘 풀어보면요, 내가 현재 업데이트한, 즉 이번에 개수를 업데이트한 양은 과거 업데이트 양을 계속 누적한 값이에요. 즉 과거에 업데이트한 양이 있고 내가 이번에 새로 계산한 기울기 값이 있으면요, 미분값이 있으면 걔를 더해서, 즉 누적해서 현재의 업데이트 양을 만드는 거죠. 즉 과거의 업데이트 양을 계속해서 내가 그 미분해 가지고 나온 그 경사값들을 계속해서 누적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에 좋냐면요, 이쪽이 제일 낮은 지점이 되겠고요. 네, 여기 시작해서 저기까지 굴러가야 되는데, 여기 지형이 이렇게 골짜기가 파져 있는, 이중에 골짜기가 이렇게 파져 있어 가지고 양옆으로는 올라가 있고 가운데 따라 쭉 내려가면 좋겠는, 네, 내려가는 방향이 가운데 따라 쭉 내려가는 그러한 지형이 되겠습니다. 이런 골짜기에서 약간 옆에서 우리가 공을 떨어뜨렸다 하면요, 그 공은 골짜기 따라 내려가긴 하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휘청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그냥 모멘텀을 적용하게 되면요, 모멘텀이란 것은 말씀드렸지만 현재 업데이트 방향이 과거 업데이트 방향의 가중 평균이에요. 그래서 모멘텀을 적용하게 되면요, 이게 한번 하다 보면은 양 옆으로 오고 가는 업데이트, 그 양은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 없어지고 남는 건 무엇이냐, 여기 내려가는 방향에 따라서 골짜기 가장 아랫부분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 성분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동작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습의 효율이 높아지는 이러한 효과도 모멘텀이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스테르프 모멘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방금 배웠던 그 모멘텀을 좀 벡터 형태로 돌려놓고 보면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개수를 가지고 현재 위치가 여기다. 네, 현재 개수 값들에 의한 위치가 우리가 봤을 때요. 여기서 내려가는 방향, 즉 기울기,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내려가는 방향은 이 방향으로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과거의 모멘텀, 그 이전에 이제 업데이트했던 방향을 생각해가지고 모멘텀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려는 방향은 여기 파란색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로서 W가 업데이트 되는 것은요, 이 두 벡터의 합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만큼을 업데이트해서 결국 결과는 여기, 네, 개수는 여기 여기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벡터 두 개의 빨간색 벡터와 파란색 벡터 두 개의 합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즉, 파란색 방향 따라서 쭉 간 다음에 빨간색 따라서 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이 빨간색 화살표는요, 여기 앞에 WT, 현재 위치, WT가 있는 이 위치에서의 내려가는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마치 우리가 파란색 따라 쭉 갔다가 빨간색 따라 간 것처럼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파란색을 따라 갔는데 과연 여기에서 내려가는 것은 어느 위치일까? 여기서도 여전히 이 빨간색 따라가는 것이 내려가는 방향일까? 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빨간색 따라 가는 것이 내려가는 것은 여기 WT 현재 위치에서 내려가는 방향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 지점에서도 역시 내려가는 방향일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여기서는 내려가는 방향이 이렇게 다른 방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 방향은 오히려 올라가는 방향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파란 색깔로 왔을 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을 수 있는 겁니다. 즉, 파란색 따라 가는 거는 어차피 가야 되는 거니까 쭉 가는 것이고, 여기서 내려가는 것을 결정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네스테르프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네스테르프 모멘텀은요, 일단 모멘텀에 따라서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기울기를 계산해 가지고 내려가자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스테르프 모멘텀을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현재 개수에서 과거 모멘텀 따라 일단 이동을 합니다. 네, 그거를 W에 물개를 한다면요, 일단 이동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서 간 다음에 그쪽 위치에서 기울기를 계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을 이동하는 것이 되겠죠. 그게 내가 업데이트한 개수이다. 뭐 이름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전체적으로 내가 업데이트한 양은 어떻게 되냐면요. 네, 이전에 모멘텀 온항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모멘텀 따라 이동한 다음 위치, 그 이동한 위치에서 계산한 기울기값, 네, 이걸 더한 것이 바로 내가 이번에 업데이트한 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이 네스테르프 모멘텀에는요, 어떻게 보면 한 단계를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갈 것은 미리 가서 이제 기울기를 보는 거잖아요. 한번 약간 미리 예측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동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를 네스테르프 모멘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이렇게 뭔가 가속화시켰다, 뭔가 불필요한 이동을 줄여서 더 빠르게 학습하게 했다라는 의미로 네스테르프 액셀러레이티드 그레디언트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러닝 레이트에 대해서 이쯤에서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러닝 레이트 학습률은 뭐냐면요, 내가 현재 계속값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계산한 그레디언트, 기울기가 있을 때 그 기울기 미분값에다가 얼마를 곱한 다음에 업데이트 할 것이냐, 이것이 학습률이 되겠는데요. 이 학습률은 학습에서 정말로 중요한 요소가 되겠어요. 이 값을 얼마로 정한지에 따라서 학습이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값을 너무 작게 잡으면요, 학습이 너무 느리게 돼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이제 파란색 선이 되겠는데요.
이제 오른 그래프에서 이제 이 가로축은 시간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로축은 로스, 손실이에요. 우리가 줄여야 할 이제 에러 값이 되겠죠. 이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요, 러닝레이트가 정말 작은 경우예요. 네. 이 경우에는 학습이 천천히 돼가지고 로스 값이 이렇게 천천히 떨어져요. 네. 즉 학습의 효율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근데 그렇다고 러닝레이트를 너무 크게 잡아버리면요, 얘가 보시면 처음에 빨리 잘 떨어져요, 로스가. 그런데 어느 정도 이상은 얘가 잘 안 떨어져요. 너무 빨리 확확 바꾸니까 이게 어떤 좀 세밀한 어떤 미니멈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왔다 갔다 하는 형식으로 해서 형식이 돼가지고 로스가 어느 정도 이상 안 떨어지는, 네,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심해지면요, 너무 크게 잡아버리면요, 얘가 수렴하지 않고 그냥 발산해버려요. 즉 계속값이 어떤 일정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휘청휘청 하느라 로스가 확 커지는 것이죠. 보통 이거를 이제 진짜 해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로스 값이 나더 넘버라 가지고 너무 큰 값이 나와버려요. 네. 그래서 더 이상 학습이 잘 진행되지 않는, 네,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잘 이제 잡으면은 학습률을 잘 잡으면요,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충분히 로스 낮아지는 것을 낮아지게 할 수가 있긴 하겠는데요. 이거를 잘 잡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쉽지 않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학습 초기 처음 시작할 때는 학습률을 되게 크게 잡아요. 그래가지고 좀 빨리 학습을 진행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학습이 진행되면 그때부터 이제 학습률을 낮춥니다. 네. 보통은 일정한 주기로, 즉 뭐 학습을 몇 번 할 때마다 한 번씩 학습률을 뭐 10분의 1로 줄인다. 보통 이러한 방법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학습률을 좀 스스로 알아서 학습하면서 알아서 바꾸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거를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적응적 학습률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요. 자, 이제 어느 한 파라미터, 어떤 하나 개수 W에 대해서 걔를 미분한 값, 그래서 GT로 봤을 때요, 이걸 업데이트할 때 그냥 학습률 러닝레이트만 곱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이렇게 나누어서 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까지 요 개수 wi에 대해서 계산했던 미분값들, 네, 요 미분값 GT죠. 미분값들의 제곱 평균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제곱한 것을 더한 것이 되겠죠. 제곱을 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전에 요 미분한 것이 컸다면은, 즉 GTI가 컸다면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봤을 때 컸다면은 이 WI는 많이 바뀌어 왔을 거 아니에요. 값이 이제 좀 크게 바뀌어 왔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여기 분모가 되게 커질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학습률이 작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죠. 즉 개수가 지금까지 많이 업데이트 되었다. 많이 말이 양적으로 많이에요. 양쪽으로 많이 바뀌어 왔다면은 그거는 학습률을 낮춰가지고 조금 바꾸자. 그 개수는. 그런 의미 되겠고요. 만약 지금까지 계산했던 요 기울기값, 미분값이 작았어요. 즉 GTI가 작았어요. 작았다면 여기서 분모가 작게 되겠죠. 네, 그 개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값을 많이 안 바꿔왔으니까 학습률을 크게 해가지고, 여기 분모가 작으면 전체적으로 학습률이 커지는 효과가 있겠죠. 학습률을 크게 해가지고 좀 많이 바꿔보자. 즉 각각 개수마다 지금까지 좀 많이 바꿨던 개수는 좀 적게 바꾸고, 좀 적게 바꿨던 개수는 좀 많이 바꿔보자. 학습률을 키워서. 네, 그것이 바로 아다그라드. 네, 정확한 발음 잘 모르겠는데요.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적응적 학습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진화시킨 것이 RMS 프롭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러닝 에버리지를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까지 내가 계산했던 미분값을 전부 다 갖고 있으면서 그걸 다 이제 제곱을 누적해서 했는데요. 그 RMS 프롭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말고 이렇게 러닝 에버리지. 네, 내가 현재 이번에 계산값과 지금까지 누적한 값을 가지고 이제 에버리지를 해가지고 현재의 그 러닝 레이트를 조절하는 값을 만들어내자 하는 것이 RMS 프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RMS 프롭에다가 모멘텀을 추가하는 것을 아담, 어댑티브 모멘텀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자, 지금까지 된 것을 간단히 좀 잘 정리한 그림이 있어가지고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가장 기본적인 그래디언트 디센트는요, 모든 자료를 다 검토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게 내려가는 거다 하는 식으로 갈 방향을 찾겠다 하는 것이 그래디언트 디센트가 되겠고요. 여기서 좀 다르게 한 것이 스토캐스틱, 즉 전부 다 보기 너무 힘드니까 한 걸음씩 한 걸음 데이터 하나 볼 때마다 조금만 보고 이렇게 데이터 하나 혹은 약간 미니 배치 단위 그만 보고 내가 빨리빨리 방향을 정해가면서 가자 하는 것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내가 어느 방향 갈지를 좀 더 계산하는 것이 모멘텀이 되겠어요. 내가 내려오는 방향으로 좀 더 가보자 하는 것이 모멘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스테로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성 방향 움직이게 되니까 그 관성 방향을 한번 가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디로 내려갈지를 계산해보자 하는 것이 네스테로프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얼마나 빨리 걸을지, 얼마나 큰 걸음을 걸을지 결정하는 것이 학습률이 되게 되는데요. 학습률을 좀 더 적응적으로 하는 것이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내가 좀 적게 바꿔온 그 개수에 대해서는 학습률을 높여서 좀 많이 바꿔보고, 내가 적게 많이 바꿔온 개수들은 학습률을 낮춰가지고 좀 적게 바꾸게 하는, 그것이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좀 계산해가지고 러닝 에버리지를 도입한 것이 RMS 프rop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담이나 나담은 이런 모멘텀과 그 다음에 적응적 학습률을 결합한 것이 아담과 나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들을 비교한 여기 그림이 있어가지고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시작점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미니멈 위점은 여기 별표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별표 찾아갔는데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모멘텀 방법, 네스테로프 모멘텀,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RMS 프롭 이런 방법들을 쭉 비교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이렇게 가기는 좀 많이 느리고요. 여기 모멘텀을 쓰게 되면은 이게 원래 같은 방향으로 쭉 더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려가는 방향으로 좀 더 가보기 때문에 얘는 한 번씩 올라가 보기도 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스테로프를 쓰게 되면요, 얘는 뭔가 좀 더 약간 미리 뭔가 해본 게 있죠. 미리 예측해가지고 미리 움직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모멘텀보다는 네스테로프 쪽이 좀 더 빨리 미니멈을 찾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이랑 노란색은 이제 적응적 학습률 방법인데, 요것만 가지고 약간 비교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학습을 좀 계산하는데 좀 큼직한 방법이었다면은 이제부터는 약간 소소한, 약간 마이너하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작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활성화 함수가 되겠는데요. 앞쪽에 제가 활성화 함수라는 것은 이제 역치를 모델링하는 비선형 함수가 되겠고요. 얘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비선형 요소를 도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경망이 비선형적인 어떤 동작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역치를 모델링 하다 보니까 많이 쓰이는 함수가 역치랑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는 시그모이드 탄젠트 하이퍼볼릭, 역치랑 비슷하면서 미분이 가능한 이 두 가지 함수를 많이 쓴다고 했는데요. 자, 이 함수에서 문제점이 뭐냐면요, 보시면은 요 위치랑 이 위치, 아니면 요 위치랑 이 위치에서는 미분값이 거의 0이에요. 이게 미분이 0이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레디언트가 엄청 작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는 개수가 업데이트가 거의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얘가 학습이 잘 안 될 때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런 문제가 있게 되고요. 특히나 이게 딥뉴럴 네트워크 층이 좀 더 많아질수록, 즉 층이 깊어질수록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더 커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앞에서 학습할 때 보셨지만 이게 출력에서 좀 멀리 있는, 즉 입력이 가까운 쪽 층의 개수값들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려면요, 얘가 체인을 썼죠. 체인을 써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곱해야 저 앞쪽에 있는 입력 쪽에 가까운 개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곱하면요, 만약에
요 위치, 이 미분값들, 여기에서의 기울기값, 미분값들을 계속 곱하게 되면요. 안 그래도 작은 값을 계속 곱하니까 더 많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입력에 가까운 개수들, 입력층에 가까운 층의 개수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그레디언트가 다 0이 되는, 다시 말하면 학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이게. 네. 그것을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시그모드나 탄젠 하이퍼볼릭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신경망 연구할 때는요, 이게 몇 층 이상을 쌓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더 많이 쌓게 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 때문에 이게 학습이 잘 안 됐거든요. 네, 그런 문제 발생했는데, 이거를 계산한 것이 바로 렐루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렐루는 이제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시인데요. 이거 혹시나 여기서 전자회로에서 다이오드 같은 거 보신 분은 아마 금방 보실 거예요. 이게 정류 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는요. 뭐 정류하는데 뭐 설명드리면요. 음수는 입력이 음수이면 0이고요. 양수이면 그대로 나오는 것이 렐루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되게 간단하죠? 네. 입력이 음수이면은 0이고 양수이면 그대로. 네. 자, 이 렐루를 활성함수 이용하게 되면요. 이 렐루도 보시면은 이게 비선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선형적인 동작을 따라갈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간단하죠, 이게. 전자력 되게 간단한, 함수가 되게 간단하게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양수 쪽에서는 그레디언트가 1이에요. 네. 그래서 얘는 곱하더라도 그 원래 그레디언트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너무 많이 줄어들거나 너무 많이 커지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더 적어요, 이게. 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대부분의 깊은 신경망에서 거의 다 렐루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다만 얘는 문제점이 이제 음수에 대해서는 이제 그 미분값이 0이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리키 렐루라 해가지고 네, 음수에 대해서도 약간은 이제 기울기를 가지도록 하는 이런 것도 사람들이 조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리킬 렐루보다는 렐루가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좀 더 딥러닝 이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좀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렐루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킬 때 데이터를 입력시켜 주는데 그 입력시킬 때 약간의 전처리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인 거든요. 데이터 정규화, 평균한 대도로 0으로 분산 1이 되도록 노멀라이제이션을 많이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 해가지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훈련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훈련 데이터 충분하지 않으면요 이게 학습이 잘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훈련 데이터를 늘리고 싶은데 단순하게 훈련 데이터를 복사해가지고 같은 훈련 데이터를 이제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학습에 큰 도움은 안 되고요. 학습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은 데이터를 약간씩은 바꿔야 돼요. 약간씩은. 그러니까 데이터를 약간씩 바꿔가지고 데이터 양을 늘리는 것을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데이터 확장이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가 있으면 어떤 그림 데이터가 있으면 그 이미지를 평행이동, 약간 옆으로 이동해 본다든지 아니면 좌우를 뒤집어 본다든지 뭐 이런 거.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게 노력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경망 조합 앙상블이라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뭐 모델 평균이 되겠습니다. 즉 신경망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써가지고 걔네들의 결과를 조합해서 뭔가 판단해보자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실제로 정말로 완전히 다른 신경망들을 조합할 수 있어요. 즉 완전히 다른 몇 개의 신경망을 가져다가 같은 데이터 입력해가지고 출력을 본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보다는 이게 여러 가지 신경망인데 실제로는 같은 건데 좀 다르게 한 신경망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신경망을 하는데 서로 구조가 조금씩 다른 신경망을 쓸 수 있게 되겠고요. 아니면은 구조는 같은데 서로 다른 초기값으로 초기화한 신경망. 즉 똑같은 신경망인데 이게 처음에 시작점을 다르게 주면요. 얘가 수렴한 데가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한 신경망. 그렇게 해서 조금 다른 신경망을 이용해서 이제 내가 뭔가 예측한 다음에 그 예측한 데이터를 모아본다. 뭐 예측한 결과를 모아서 판단한다.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신경망인데 이제 입력에 서로 다른 변화를 가해줘가지고
뭐 학습을 시킨 신경망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이 두 번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즉 똑같은 신경망인데 서로 다르게 초기화시켜가지고 학습을 쭉 진행한 다음에 이제 학습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적용할 때는요, 그 서로 다르게 학습된 그 신경망들의 그 결과를 모아가지고 뭔가 예측하는 이런 형태, 요거를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대회 같은 거 봐도요, 뭐 이렇게 앙상블 5개나 7개 정도, 네, 서로 다르게 초기값을 학습시켜가지고 5개나 7개 정도 신경망에 대해서 뭐 결과를 모아서 뭐 이렇게 예측했다,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학습을 시킬 때 처음에 계속값들을 뭔가 어떤 값을 주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뭔가 학습을 할 텐데요. 이때 이 학습 그 초기값을 둘 때, 네, 여러분이 이제 주의할 것이 대칭적으로 주면 안 돼요. 네.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게 해가지고 그 초기값을 주면 안 되고요. 그렇게 어떤 패턴을 주게 되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떤 노드들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학습돼가지고 같은 일을 하게 될 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 그냥 난수로 초기하는 것이 되겠고요. 뭐 가우시안 분포나 균일 분포에서 난수 추출해가지고 이제 초기화시키는 데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이때 어떤 분포를 쓰느냐는 사람들이 보기에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다만 난수를 어떤 범위를 주는지는, 어떤 범위의 난수를 발생시켜가지고 초기화시키는지는 좀 중요하다고 하고요. 뭐 이런 수식에 따라서 뭐 결정해가지고 난수를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버피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 이제 트레이닝 에러랑 테스트 에러, 이 두 가지 개념을 이제 알고 넘어갈 건데요. 일단 트레이닝 에러, 네, 학습 에러 뭐 이쯤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훈련 데이터, 네, 우리가 훈련을 쭉 시키면서 나타나는 오차 혹은 로스, 손실이 되겠고요. 여기 테스트 에러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에러가 되겠어요. 즉 다시 말하면 데이터가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즉 신경망에 대해서 학습을 시킬 때 쓰는 데이터가 있고요. 학습을 다 시킨 다음에 얘가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하냐, 어느 정도 성능이 날지를 측정하기 위해 쓰는 테스트 데이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별도로 둬야 되는 이유는요, 이거 우리가 어떤 훈련시키면요, 그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맞도록 오차가, 로스가 손실이 얼마 안 되도록 잘 맞추도록 우리가 훈련을 잘 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걔가 다른 경우에서도 잘 적용되느냐, 그 훈련 데이터 외에 다른 경우에도 과연 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좀 더 일반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그런 경우에 좀 더 일반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얘가 얼마나 성능을 잘 발휘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따로 두고 걔에 대한 오차도 따로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궁극적으로는 테스트 에러가 작은 것이 더 중요하죠. 왜냐면 얘가 좀 더 일반적인 데이터, 내가 학습한 그 데이터가 아니라 좀 더 다른 경우도 다 같이 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테스트 에러가 작은 것이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이 일반적인 학습 곡선이 되겠어요. 즉 여기 가로축이 시간축이 되겠고요. 시간에 따라 가지고 오차가 이렇게 쭉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겠는데요. 트레이닝 에러, 훈련 오차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테스트 오차도 역시 줄어들어야겠죠? 네, 줄어드는데 뭐 일반적으로 테스트 오차가 훈련 오차보다 약간 더 큽니다. 네, 그건 어쩔 수 없겠죠.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오차는 작게 만들 수 있는데 거기보다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좀 더 일반적인 데이터니까 훈련 데이터보다는 오차가 약간 더 커지게 되겠죠. 어쩔 수 없이. 네. 다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 둘의 차이가 너무 큰 경우예요. 즉 훈련 오차는 충분히 작은데 테스트 오차는 약간 좀 이상하게 높아요.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는요, 학습할수록 훈련 오차는 줄어드는데 테스트 오차는 오히려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자, 이런 경우 발생하면요, 즉 훈련 오차랑 테스트 오차의 차이가 너무 크거나 혹은 학습할수록 오히려 테스트 오차가 더 커진다, 이러면요,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오버피팅이 발생한 게 아닌가를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버피팅은 우리말로 과적합이라 부르고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훈련 데이터에 너무 과도하게 딱 적합하게 적응을 해버려가지고 일반적인 데이터에서는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 네, 이거를 과적합, 오버피팅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제 밑에 그림이 이제 그 오버피팅을 좀 설명하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 세 그림 모두 다 요 주황색 곡선을 따라 가지고 똑같아요. 주황색 곡선은 세 그림 모두 다 똑같은 세 개 그 주황색 곡선 그림을 바탕으로 여기 약간 흔들면서 약간의 뭐 노이즈를 섞어 가지고 여기 파란색 점들을 만들어냈어요. 파란색 점들을 만들어냈고요. 자, 이 파란색 점들을 주면서 이게 어떤 경향인지를 판단해 보려고 한번 세 가지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어떤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 파란색 점들의 경향을 추정해 봐라. 당연히 이 주황색 그래프는 안 줬겠죠. 네, 주황색 그래프는 안 주고 파란색 샘플 파란색 점들만 주면서 이 점들이 어떤 경향을 보이느냐 그걸 예측해 봐라 라고 했을 때요. 어떤 거는 이런 직선 이런 결과가 나타냈고요. 어떤 것은 이렇게 거의 원래 주황색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파란색 그래프를 내줬고요. 어떤 것은 이러한 파란색 그래프를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자, 보셨을 때, 자, 왼쪽, 중간, 오른쪽 이 중에 어느 파란색 그래프가 저 파란 점들의 경향을 잘 추정을 했을까요? 네, 보시면 가운데 그래프가 가장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추정했는데 이거는 너무 뭐 전반적인 어떤 경향은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좀 부정확하죠. 네, 에러가 좀 많이 크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요거는 네, 너무 좀 에러 큰 것 같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게 딱딱딱 뭔가 맞아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휘청휘청해가지고 어떤 경향이나 어떤 그런 거라 보기는 어렵죠. 네. 여기서 이 오른쪽 같은 것을 바로 과적합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을 보면요. 각각의 샘플들은 정확하게 딱 통과해요. 통과하고. 즉, 요 파란 샘플은 정확하게 다 맞추는 거예요. 즉,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에러가 작은 거죠. 근데 전반적인 어떤 경향, 원래 주황색 그래프 따라갔으니까 전반적인 주황색 그래프라는 어떤 전반적인 경향, 일반적인 경향에 따라 대해서는 이렇게 에러가 크게 되겠습니다. 이게 과적합이에요. 과적합할 때는 또 다른 그래프를 또 다른 이제 좀 것을 그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요. 여기 파란색 점들이 있고 빨간색 점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알아봐라 라고 한다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경계를 그렸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이 한쪽은 파란색이고 이 바깥은 빨간색이다. 어떤 사람은 녹색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바깥쪽은 빨간색이고 안쪽은 파란색이다. 네. 자, 이랬을 때 전반적으로 파란색과 빨간색을 잘 경계지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요. 네. 물론 녹색이 정확하게 다 했죠. 이렇게 정확하게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분하겠지만 어떤 전반적인 경향을 따라간다. 약간 멀리서 봐가지고 이게 전반적으로 어느 쪽에 파란색이 있고 어느 쪽에 빨간색이 있는지를 잘 예측한 것은 오히려 검은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녹색처럼 한 것이 바로 과적합이에요. 현재 주어진 이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만 어떤 전반적인 경향이나 이런 것은 못 따라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좀 일반적인 것을 따지자면은 얘는 오히려 성능이 나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과적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적합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요. 학습의 자유도. 내가 이게 뭔가 추정을 하는데 내가 바꿔볼 수 있는 값들의 개수. 이게 학습 데이터에 비해서 너무 적을 때 발생을 해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요 파란색 점들을 따라가라 했을 때요. 제일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요. 1차 당식 가지고 요 파란색 점들의 경향을 추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직선이 나는 거죠. 1차 당식. 자, 1차 당식 같은 경우에는요. y는 ax 플러스 b에서 a랑 b 두 개의 값을 우리가 바꿔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유도가 2인 거예요. 자유도 2로 쫓아가면은 이런 파란색 그래프 나와요. 가운데 그래프 같은 경우는 4차 당식. 이게 0창부터 4창까지 있으니까 내가 바꿔볼 수 있는 개수가 5개. 자유도가 5예요. 자유도 5를 가지고 추정한 것이 이 가운데 그래프 되겠고요. 가장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15차 당식이에요. 내가 바꿔볼 수 있는 개수값들이 16개죠. 자유도가 16이에요. 네. 그
15차 방식 가지고 추정하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 나와요. 즉 오른쪽은 자유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내가 바꿔볼 수 있는 게 16개가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으니까 오히려 각각의 샘플들은 정확하게 지나가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추정하는데 실패하는 거죠, 이제. 자,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자유도 너무 높을 때 과적합, 오버피팅이 잘 발생하게 되겠고요.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얼리 스타핑 혹은 조기 종료해 가지고요. 이게 테스트 오차가 한번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럴 때 좀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학습을 종료하는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은 규제화, 레귤러라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즉 아까 자유도가 너무 높으면은 이게 오버피팅이 발생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도를 좀 제한해보자 하는 것이 규제화가 되겠고요. 규제의 방법은 뭐 가중치 감소라든지 드롭아웃 등등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가중치 감소라는 방법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과적합이 발생하게 되면요.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각각 개수들의 절대값이 매우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뭐 대충 뭐 0에서 1 이런 값이 아니라 100, 1000 뭐 이런 값으로 막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을 할 때 그냥 이런 절대값이 너무 커지지 않게 제한하는 것을 가중치 감소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그 손실함수가 있는데 손실함수에 파라미터의 절대값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즉 원래 우리가 이 신경망의 목적에 맞는 손실함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가중치 절대값을 더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를 손실함수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학습이라는 것은 이 손실함수의 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 즉 절대값, 개수들의 절대값도 줄이는 방향으로 얘가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거를 실제로 미분하게 되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 손실함수의 미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 절대값에 대한 미분이 있는데 얘는 제곱이잖아요. 위에 붙은 게. 제곱이니까 2가 내려오고 미분하면 원래 개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내가 그 원래 손실함수를 미분한 값과 그 다음에 개수값에다가 어떤 일정한 값을 웨이트 데키라 부르는데요. 일정한 값을 곱한 것을 더해가지고 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내 개수값이 요 텀 때문에 조금 좀 줄어들어요. 기본적으로 좀 줄어드는데 기울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되는 거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손실함수를 구성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때 그 감수의 텀을 넣을 때 절대값을 넣을 때 L2 놈을 이용해 가지고 L2 레귤러라이제이션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L1 놈을 넣어 가지고 L1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L1 놈은요 진짜 절대값들이 합의되어 있고요. L2 놈은 제곱을 더한 다음에 거기 제곱근을 씌운 것이 이제 L2 놈이 되겠습니다. 뭐 사람들이 뭐 적당히 다 골라서 이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보통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드롭아웃이라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이게 상당히 재밌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드롭아웃이라는 방법은요, 이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때, 즉 개수값들을 업데이트하는데 이게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작위적으로 선택해가지고 걔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다음번에 또 업데이트할 때는 또 다른 것들을 막 선택해가지고 걔만 업데이트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엔 다시 또 다르게 또 막 선택해가지고 걔만 업데이트하는 것이고요. 이게 내가 그 업데이트할 때 내가 업데이트한 모든 노드들, 모든 개수값을 전부 다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하니까 얘 신경망의 자유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오버피팅을 좀 피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들어가시는 방법이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이게 매번 업데이트할 때마다 내가 선택하는 개수, 업데이트할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약간씩 다른 신경망을 훈련하는 효과가 있어요. 즉 약간씩 다른 여러 개의 신경망을 훈련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전체 그 여러 가지 신경망들의 결과값을 평균내는 마치 앞에서 봤던 그 앙상블이라는 방법, 즉 약간씩 서로 다르게 학습한 것을 학습을 시켜놓고 나중에 그 결과를 모으는 그 앙상블이라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시행하게 되는 뭐 그러한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여러 가지 학습의 방법에 대해서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혹시나 이거 듣고 신경망 정말 어렵다. 이거 언제 다 만드냐? 이거 기능도 다 어떻게 구현하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네,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로 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솔직히 여러분이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은 분야 중에 하나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요. 그냥 여러분이 어떤 신경망을 만들고 싶다. 그 구조를 좀 쭉 기술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만 여러분 확보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뭐 학습을 어떻게 하고 학습 방법들이 이런 게 있고 뭐 그냥 모멘텀이 있고 네스트랩 있고 이거는요. 누군가가 딥러닝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놔가지고요. 그 안에 다 구현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딥러닝 소프트웨어로 그냥 실행만 시키면 돼요. 그냥.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금 배웠던 어떤 학습 이런 것들은요. 다 딥러닝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다 해줘요. 여러분이 할 일은 네, 여러분이 어떤 신경을 쓰고 싶은지 그걸 기술하고 네, 그다음에 적절한 데이터를 구해놓는 거. 네, 여러분이 그것만 하시면 되겠고요.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모델주라고 해가지고 네, 이쪽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상당히 또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 네, 대부분의 어떤 유명한 신경망들을 다 공개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논문에서 어떤 신경망 구조가 괜찮은 것 같다 싶으면요, 보통 그 구조 어딘가에 공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학습한 결과도 네, 어딘가에 공개되어 있어요. 대부분. 보통 기터브 이런 데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뭔가 내가 어떤 해보고 싶다 하면요, 그냥 그런 공개된 신경망 구조 가져다가 내부 좀 보고 이거 좀 바꿔보면 좋겠다 싶어 바꿔가지고 그냥 딥러닝 소프트웨어에서 돌려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시작하기에 정말 쉬운 네, 그런 분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터넷 뒤져보시면요, 정말 많은 튜토리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고 그냥 따라 하시면 처음에 충분히 다 시작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딥러닝 소프트웨어라 해가지고 이미 누군가 다 어떻게 학습시키고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놨다고 했죠. 네. 우리 대표적인 몇 가지 모아봤는데요. 뭐 카페라든지 파이토치, 티아노, 텐서플로우 등등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카페2도 있는데 얘는 파이토치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케라스라는 걸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이거는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맞나? 네, 파이토치를 좀 더 이용이 편하게 만든 것이 바로 케라스가 되겠습니다. 사람들 보통 텐서플로우 뭐 이용한다 하면요, 이제 텐서플로우 되게 어렵대요. 저도 정확히 써보지 않았지만, 그걸 보통 사람들이 그냥 케라스 많이들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매트랩 같은 거 혹시 좀 익숙하다면요, 매트랩도 역시 딥러닝 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여기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이런 계열인 것 같아요. 네, 텐서플로우 아무래도 구글에서 밀고 있는 거니까, 구글이 만든 거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이토치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카페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딥러닝 소프트웨어 내부를 좀 건드려야 될 일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내부 소스 코드를 바꾸기에 가장 이제 용이한 것이 카페인 것 같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카페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딥러닝 소프트웨어 내부 소스 코드를 건드릴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통 카페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가지고 여러분이 시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